안녕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모자라지 않아? 라는 분도 있고, 아니, 저 돈으로 어떻게 사냐? 라는 반응도 있죠. 사실 은퇴 후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삶의 질도 거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월 400만 원 쓰는 사람과 월 9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각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적게 쓰면서도 나름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쓰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있어요. 결국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무얼 하면서 지내느냐가 관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400만 원과 90만 원이라는 건 꽤 큰 차이입니다. 한 달에 400 쓰면 골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테고, 반면 90만 원이면 공과금, 식비, 교통비만으로도 빠듯한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 혹은 가상의 인물을 참고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엔 이렇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여유로운 어씨 부부 노년에도 배울 건 배워야 해요. 먼저 어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다가 연금을 꽤 넉넉히 받게 된 케이스예요. 합쳐서 월 약 400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어씨 말을 빌려보면 저희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봤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골프 레슨도 받고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고 평일에 할인 항공권 뜨면 해외도 종종 나갑니다. 집에서 쉬는 날엔 유튜브 보고 요리 따라 해먹는 게 소소한 낙이죠. 라고 하더군요. 또 어씨 부부는 건강도 꽤 잘 챙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단한 약물 치료만 있으면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니까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병원 시설 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덕분에 치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도 미리 대비해두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결국 어씨 부부는 월 4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그리고 소소한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움직여야 늙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60대 중반이라고 해도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외국어 공부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는 취미도 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넉넉한 생활비 다양한 선택지라는 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걸 시도해 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맞죠. 2. 표준적인 B씨 부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래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B씨 부부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 부부였고 조금씩 저축도 했고 퇴직금도 모아놓고 국민연금도 들어놨어요. 은퇴 후에는 소소하게 동네에서 알바나 사업처럼 조그맣게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월 수입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벌기도 하고 가끔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목돈도 있긴 하죠. B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특별히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매달 200 정도면 생활 자체는 할만해요.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이라 고정비가 적다는 게 큰 도움이 되죠. 대신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마트 가면 신선식품 가격이 체감상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할인 쿠폰 꼼꼼히 챙겨 쓰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동네 마트를 자주 들르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 먹으면 외식비가 덜 나가서 이 정도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B씨가 전혀 여가를 즐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랑 근교로 여행도 가고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고차 끌고 12박으로 가까운 대라도 훌쩍 떠나는 게 낙이죠. 그동안 못 봤던 풍경을 보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B씨가 강조하는 건 작은 행복이었어요. 솔직히 월 200, 300대면 팔자가 핀다기보단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다 정도죠. 예전처럼 비싼 외식을 자주 하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다니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기분 내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주말에 극장 갈 때 팝콘도 사 먹고 이런 소소한 낙이 꽤 괜찮아요. 결국 B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조절하며 보통 수준으로 여유를 찾고 있었어요. 꼭 월 400이 아니더라도 적정선에서 자기만의 루틴과 가벼운 취미 생활을 유지하면 노후 생활도 그리 팍팍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죠. 3. 빠듯한 CC 부부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아. 마지막으로 CC 부부는 소위 월 100도 안 쓰는 부부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으로 둘이 합쳐 약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CC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한 달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고기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팝상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밥 먹을 일은 거의 없고 주로 집에서 밥 해먹죠. 그래도 할인마트나 전통시장을 돌면서 최대한 싸게 사요. 가끔 옆집이랑 반반씩 나눠 사면 좀 더 저렴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생활이나 여가는 거의 없는 걸까요? 저희도 TV만 보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 동네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건강체조나 노래 교실도 있고요. 의료비 부담도 분명 있을 텐데 이 부분이 CC에게는 가장 고민이 많다고 해요. 아직은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언젠가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겁나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잘 챙기려 하고 아플 때 미루지 않고 바로 병원 가려고 해요. 은근히 초기 치료가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CC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굳이 불평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면서 큰 사고나 중병 없이 지금까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간혹 친척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동네에서 반찬 챙겨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는 대로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결국 CC 부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다른 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찾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참여 등등 작은 것들로도 의미를 찾고 계셨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 사례를 보시니 어떠세요? 어씨 부부 월 400만 원대 생활비, 골프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가는 여유로운 노후. B씨 부부 월 200만 원 정도로 소소하게나마 여행, 외식,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큰 부담 없이 사는 평범한 노후. CC 부부 월 90만 원 안팎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공동체 활동과 건강한 일상을 통해 작은 행복을 찾는 노후. 결국 노후에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여러 기회와 선택지가 늘어나죠.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관계, 건강관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등이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축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 젊었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최소 23가지 정도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미리 만들어두면 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지속 가능한 취미와 활동. 은퇴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지고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취미나 활동, 모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공원 걷기 모임, 동네 톡서 모임, 문화센터 강좌, 봉사활동 등은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죠. 인간관계 관리. 은퇴 후엔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쉬워요. 직장을 그만두면 사람 만나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평소에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모임,
종교 단체 참여 등을 통해 꾸준히 인간관계를 쌓아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 자산. 노후에는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미리부터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들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면 실제로 병원비를 줄이거나 빠른 치료로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며 사실 월 400 vs 월 90이라는 숫자는 단순 비교에 불과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죠. 어씨 부부처럼 넉넉한 자금 적극적인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분명 좋겠지만 현실은 빚이나 시시처럼 좀 더 제한된 자금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재정 계획, 인간관계,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 CC 부부처럼 적은 돈으로도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도 난 은퇴 후 월 90만 원으론 못 살 것 같아라는 분도 있고 저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아? 라는 분도 있겠죠. 결국 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자신의 재무 상태와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학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고 그걸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령 소비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용으로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노후란 주어진 자원 돈, 시간, 체력,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쓰고 누리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한국, 설렘은 사라지고 고민만 남았다. 67세 귀국 한인의 고백. 서론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3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을 때까지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설지만 정겹고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어색한 그 공기 속에서 이제야 진짜 내 나라로 돌아왔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해외 생활이 길기도 했고 은퇴 준비도 어느 정도 해뒀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라면 남은 인생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기대했던 안정된 은퇴 생활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물가며 주거며 의료며 하나부터 열까지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풍경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이런 곳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괜히 왔나 하는 후회가 솔직히 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요. 아직 해외에 계시면서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귀국했지만 저처럼 여러 가지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낯선 경제 현실 어쩌다 보니 줄어만 가는 통장 잔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돈 문제일 거예요. 저도 귀국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활비가 많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해외에서 살아온 시간 동안 그래도 한국이 물가가 싸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거든요. 물론 일부 식료품이나 의료 서비스는 외국보다 저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퇴자 입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가 꽤 부담됩니다. 해외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니 한국이 의료 천국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니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적지 않더군요. 거기에 한두 번 병원 가고 약 사고 검사라도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활비. 이게 제일 체감이 커요. 외식 한번 하려면 예전처럼 10,000원 이하로 뚝딱 해결되는 시절은 이미 지났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옛날 기억 그대로 가득 담았다가는 계산대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김현순 68세
미국 거주 후 귀국 시 이야기. 미국에서 살 때는 뭔가 한국이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도 부럽다고 여겼었고 은퇴 후 한국 가면 돈을 좀 아낄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외식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원 갔다 오면 검사비, 진료비 이런 게 그때그때 확 몰아서 나오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죠. 이렇게 고정 지출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귀국 후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절실하더라고요. 이 인간관계의 거리, 가족, 친구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귀국하기 전에 가장 설렜던 이유는 사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들리는 한국말. 다시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길었나 봅니다. 사람들의 삶도, 성향도, 추억도 저만큼이나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도 한두 번은 반가워서 모임을 갖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만 결국은 각자 삶이 바쁘잖아요. 예전에는 식구들끼리 매주 주말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들 회사 일, 아이 교육, 자기 개발 등으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만나면 반가운 건 분명한데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지냈으니 이야기 주제나 생활 패턴이 한국에서 사는 친구들과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사례 2 박상우 70세, 호주 거주 후 귀국 시 이야기. 호주에서 은퇴하고 아예 한국에 돌아왔어요. 처음엔 예전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노후엔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야지 했죠. 근데 다들 은퇴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애 돌봐주는 친구들도 있고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친구도 있고 정작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잘 안 보이더군요. 가족도 몇 번 보다가 자주 보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어쩔 땐 외롭다고 느껴요. 이 부분이 은근히 많은 이들의 고민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구가 많아서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기대치가 커서인지 막상 돌아와서 느끼는 괴리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3. 문화와 속도의 충돌.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어색한 건 왜일까? 한국은 늘 빠르게 변하는 사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해외에서 먼발치로 듣던 이야기와 직접 몸으로 겪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환경이 너무 빨리 발전해 있어서 나는 단지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뿐인데 스마트폰으로 인증하고 QR코드 찍고 무인기기에서 발급받고 이런 식으로 낯선 절차가 많아요.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앱 같은 것도 한번 쓰면 편하다는 건 알지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선 벅찰 수 있죠. 또 하나는 소통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서로의 일상을 SNS로 공유하면서 친해지고 이런 부분이 안 익숙해서 초반에 꽤 힘들었습니다. 사례 3. 이혜진 67세, 일본 거주 후 귀국 시 이야기. 제가 일본에서만 35년을 살았어요. 일본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한국에 와도 금방 적응할 줄 알았죠. 어차피 말도 통하고 문화적 배경도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은행 일부터 병원 예약까지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엔 카카오톡 설치도 잘 모르겠어서 손자한테 일일이 물어봤죠. 내가 외국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싶어서 괜히 서글펐어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 전반에서 오는 문화 차이 혹은 기술 발전의 격차가 정신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전혀 다른 사용 설명서를 새로 습득해야 하는 기분이 들죠. 마무리 정답은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한국을 막연히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처럼 여기고 계실 수 있어서예요. 물론 한국은 여러모로 살기 좋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 경력이 길거나 국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현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경제적 부분, 물가, 건강보험료,
주거비 등을 미리 계산하고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인간관계 부분, 가족과 친구가 예전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고 새로운 관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기술 적응 부분, 스마트폰, 무인 시스템,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환경을 배워야 일상이 수월해집니다. 은퇴 후라는 건 사실상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접근해야 해요. 특히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에는 내가 분명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국은 내 나라니까 당연히 잘 적응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롭게 이 나라에 적응해야 한다고 마음먹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히 적응했다고는 못하겠어요.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차라리 다시 외국으로 갈까?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뒤늦게서야 깨닫지만 한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편하고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나라든 장단점이 있듯이 귀국해서 사는 것도 호사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낯선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중요한 건 나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귀국을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한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정을 알고 귀국하는 것과 막연한 환상만 갖고 돌아오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저처럼 돌아와서야 현실을 깨닫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노후에 대한 꿈이 어디서든 예쁘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의 여정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묵직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노후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식 손에 이끌려 한 집에서 손자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모습만 그렸는데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은퇴 후 생활 혹은 노후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든 누구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각자 삶이 바쁘고 독립을 해도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경제력,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노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홀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자식을 독립시켜서 내 삶도 지키고 아이들도 각자 길을 찾게 해주자는 의미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얽매여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자식이 필요 없어, 다 내 인생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는 없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노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선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자식 독립이 노후 준비에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리고 고시원 노후 생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들, 딸 키우느라 내 노후 자금 다 썼어요. 65세 이순재 가명씨 이야기. 이순재 씨는 65세에 퇴직하신 후 퇴직금과 은행 적금을 몽땅 털어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내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셨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고 본인도 큰 어려움 없이 평생 직장 비슷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으니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다 보니 아들, 딸 부부 역시 자기네 살림이 빠듯한 거예요. 아이 한두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결혼도 늦어지면서 출산 시기가 늦춰져 더더욱 부부가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순재 씨는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길도 없고 퇴직금과 저축을 이미 써버려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순재 씨는 자녀들의 집에 얹혀 살다가 민망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고 몇 번 다툼 끝에 스스로 집을 나와 버렸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상 나는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꼴이 됐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내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 부어야만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이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자식들을 지원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 생활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본인은 본인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식도 배우자도 없이 70대에 홀로 고시원 70세 김정숙 가명 씨 이야기. 김정숙 씨는 자녀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했지만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젊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로 60대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살던 집에서 월세로 지내다가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다 보니 치료비로 더 빠듯해졌죠. 결국 생활비를 줄이고자 선택한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도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실 주변에서 자식이 없으니 힘들겠다, 우울하겠다라고 동정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다네요. 왜냐하면 김정숙 씨가 보기에 자식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되지 않아 고시원에 오는 분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는 자식 셋이 있지만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하다며 노부모를 챙기지 못해 결국 고시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그 광경을 보며 김정숙 씨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큰 기대를 했다가 결국 좌절감이나 서운함을 더 크게 느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작은 것부터라도 스스로 책임지려 애쓰는 지금 생활이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에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메워줄 사회적 네트워크인 거죠. 자식만 바라보거나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식도 독립, 나도 독립, 그러니 노후가 편하네요. 72세 박인호 가명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래도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박인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가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둘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미 대학 학비는 일정 부분만 지원할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아빠 너무 야속하다라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장학금이든 아르바이트든 주말 일자리든 찾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며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박인호 씨는 무리하게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쏟아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대출이든 스스로 알아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일찍부터 독립심을 갖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별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죠. 이렇게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킨 덕분에 박인호 씨는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60대 초반까지 건강을 챙기면서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하며 살았고요. 덕분에 72세인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여유 있게 지내고 때때로 자녀와
손자를 보러 갈 때도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인호 씨가 자식을 아예 돕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세상에 나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안내한 거죠. 즉, 자식 독립이 곧 부모의 노후 독립과 이어지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고 할까? 지금 세대의 자식들은 예전과 달리 부모와 한 집에 살거나 부모를 봉양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적습니다. 또 사회 환경 자체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희생이나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게 당연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어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늘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라는 말이 사랑을 포기하고 인연을 끊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을 하자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 때부터라도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게 해보거나 결혼 준비를 도와주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금, 보험, 연금 투자를 비롯해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에도 힘써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초중반에는 아직 일할 에너지가 충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니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겠지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친구나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고시원 생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죠. 혹은 설령 부득이하게 고시원을 가더라도 외부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받는 충격은 훨씬 덜할 겁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 자식 독립이 정답인 이유라는 말은 더 이상 꿈꿔왔던 전통적 노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사례 속 첫 번째 분이순재 씨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쏟아부은 대가로 오히려 고시원 노후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고, 두 번째 분 김정숙 씨은 자식이 없지만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 박인호 씨은 자식 독립을 일찍부터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성공 사례가 되겠죠. 즉, 내 노후에 대한 열쇠는 어디까지나 나가 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되 그 선을 지키고 자식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곧 부모의 노후를 안정시켜주는 길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내가 직접 벌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나간다는 마음가짐을 어릴 때부터 익히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찍 독립할 수 있게 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한탄 섞인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 이 말을 그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있어도 제대로 서로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지켜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든 스스로 홀로 쏘기를 하든 선택은 자유지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시원 노후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은 자식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퇴만 하면 이제는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거기에 재취업 자리까지 있으면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을 버틸 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62세에 은퇴한 한 가장은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과거의 반토막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든 들어간 게 다행이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는 점점 구멍이 커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쓰다 보니 통장은 빠르게 바닥나고 노후의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퇴 후 재취업해도 소득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 인사이트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62세 회사원 출신, 다시 일했지만 반토막 난 월급. 김씨 62세는 제조업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 직후 협력업체에서 재취업 제안을 받았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급이 과거의 5,060%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달 500만 원 넘게 받던 사람이 이제는 250만, 3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니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메꾸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의료비 자녀, 결혼 지원금 같은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빠져나가면서 통장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일은 다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냐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례 2. 58세 은퇴 후 자영업에 도전한 남성. 박 씨 58세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며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까지 겹쳐 순이익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일은 예전보다 더 고되고 소득은 직장 다닐 때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재취업 시장으로 나섰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재취업은 성공했지만 역시 월급은 반토막.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생활비 구조부터 확 줄여놓을 거리라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례 3. 65세 여성, 연금만 믿다, 생활고의 직면. 정씨 65세는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월 130만 원 남짓, 여기에 의료비와 관리비, 손주들 용돈까지 나가다 보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하루 6시간 서서 일하고 받는 돈은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몸은 힘들고 수입은 적으니 노후에 이렇게까지 일할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재취업해도 소득은 줄어드는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취업 소득이 과거의 5,07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나이와 직무의 한계. 나이가 들수록 기업은 임금보다 경험을 활용하려 합니다. 즉, 고위직 경험자도 단순 관리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자동화 디지털화로 인해 중장년층이 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력 약화, 나이 든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며 선택권은 기업에 쏠립니다. 결국 재취업 자체가 어렵고 설령 일자리를 얻어도 과거 월급의 절반만 받아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는 겁니다. 노후 지출을 줄이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거비용 최소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에 살면 관리비, 세금, 난방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규모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김씨 부부는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옮긴 뒤 매달 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비 습관 재정립. 젊을 때와 똑같이 외식, 여행, 쇼핑을 이어가면 금방 적자에 빠집니다.
노후에는 소득에 맞춰 소비를 조정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 가정은 매달 100만 원 이상 쓰던 식비를 직접 요리와 공동 구매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 가장 무서운 지출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60대 이후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지출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만이 자유를 준다. 62세 은퇴자,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반토막.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더 이상 제2의 전성기가 아니라 생활비를 메꾸기 위한 고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건강을 지키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줄 수밖에 없지만 지출을 통제한다면 불안감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출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은퇴 후 재취업, 왜 반토막 월급이 당연한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은 이미 임금 하락을 전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기존 대비 약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임원 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서 고액 연봉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300만 원, 많아야 350만 원 수준이 현실이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순이익은 그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안정적 소득원이 아니라 생활비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 후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3가지. 은퇴 후에도 과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금방 파산에 이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줄여야 할 지출이 있습니다. 1. 주거비. 주거비는 은퇴 가계 지출의 최대 고정비입니다. 특히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약 130만 원으로는 월세만 내도 빠듯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가주택 보유자라면 큰 집을 유지하지 말고 관리비 세금이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주거복지 제도의 주거급여,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답입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가구당 최대 수십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교통비.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면 매달 고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주유비, 정비비를 합치면 연 300만 4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엔 차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때만 빌려 타는 게 훨씬 경제적. 실제로 카쉐어링 서비스나 대중교통 패스를 활용하면 월 10만 15만 원 수준으로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식비와 외식비. 은퇴 가계에서 식비는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입니다. 보통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식비는 80만 1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외식비만 줄여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집밥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직접 장을 보고 조리하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 숫자로 보는 절약 효과.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비 절약. 자동차를 팔고 카쉐어링을 이용한 어씨 부부는 연 400만 원 지출을 줄여 국민연금 월 130만 원에 추가로 여유 자금 3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거비 절약.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이사한 B씨는 관리비만 매달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150만 원 이상 절약 효과가 생긴 거죠. 식비 절약. 외식 8회를 예외로 줄인 C씨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연간 360만 원, 국민연금 3개월치와
맞먹는 돈입니다. 즉, 지출 구조만 조금 조정해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생활비 구멍 메우기에 사용하다 순식간에 소진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은 절대 소득 대체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나 비상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적으로 조정.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65세까지 미루면 최대 36%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버틸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관리 비용은 아끼지 말 것. 예방 차원의 지출은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정기검진, 치과 치료 같은 필수 건강관리는 장기적으로 큰 지출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사례 중 상당수는 의료비 폭탄이 원인이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존 전략은 벌이가 아니라 쓰기에서 나온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재취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소득일 뿐 과거 월급의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은 줄이고 차는 팔고 외식은 줄이고 퇴직금은 지키고 연금은 늦추고 건강엔 투자하고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아끼느냐에서 갈린다는 겁니다.